가해 학생 측에서는 다 변호사를 선임을 했고, 피해 학생 측에서는 그 부모님께서 당연히 우리 아이가 피해자니까 당연히 의원들이 우리 아들의 피해 사실을 인정해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관련 병원 자료나 이런 걸 제출했기 때문에 만일하게 생각을 하고 학교부 폭력심의위원회에 가셨는데, 의원들이 질문 자체가 가해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다친 게 아니라 너 혼자 놀다 넘어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질문을 했고, 그 과정에 있어서 부모님도 너무나 당황해서 적절히 대응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학교 폭력을 당한 게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들에서 어떠한 조치도 내려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억울한 일인데, 이렇게 되면 학교폭력 사건 중에서도 왕따 사건이 해결하기가 되게 어렵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일단 두 가지 정도로 힘든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대놓고 드러나는 게 아니라 좀 정말 교묘하게 일어납니다. 더글로리에서는 막 그 고데기로 막 팔 지지고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정말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대놓고 드러나는 행위도 있겠지만,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교묘하게 당사자는 알게 되는 그렇게 형태로 일어나기도 해요. 자기가 쉬는 시간에 잠깐 어디 자리를 비웠는데 의자에다가 뭐 이상한 이물질을 발라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친구들이 나를 무시를 해서 같이 놀지 않고 밥도 같이 안 먹고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굉장히 교묘하게 드러나지 않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좀 사건을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는 학교폭력 사건의 기본적인 특성인데 증거를 찾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형사사건이나 수사 같은 경우에는 강제 수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압수수색도 할 수 있고. 근데 학교폭력은 그런 절차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진술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고, 뭐 말을 맞춘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이 따돌림 사건에서는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왕따 사건의 그 특징은 가해 학생이 다수, 피해 학생은 1인이라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에서 오는 구조적인 한계가 뭐냐면, 가해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입을 맞추고 이 왕따의 원인을 피해자한테 돌려버리는 그러한 일이 아주 비일비재하죠. 그러니까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일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따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학교폭력 사건에 비해서 더더욱 아이들 사이에 있었던 그 실체적 진실, 그거를 규명하는 게 조금 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이 학폭 사건을 신고하고 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피해 학생 측에서 학교에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학교 폭력으로 신고가 되면 학교에서 사안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 조치를 하고요. 담당 선생님께서 이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그리고 그 부모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건을 학교장 자체 종결로 마무리를 할지, 아니면 교육청으로 넘겨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정식 개최를 요청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현행법상 피해 학생이나 그 부모가 학교장 자체 종결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안은 무조건 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학교장 자체 종결로 끝나지 않고 교육청으로 넘어가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교육청으로 사건이 넘어가면 담당 장학사가 지정이 되고요. 담당 장학사가 이 사건을 심리할 학폭위 위원들을 이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학폭위 위원들이 선정이 되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일이 지정이 되고요. 그 지정일에 가해 학생 부모, 피해 학생 부모가 시간을 나눠서 출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통 변호사가 처음부터 선임이 되면요, 학교폭력 초기 단기 학생들을 상대로 사실관계 조사를 할 때부터 변호사가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술서를 쓰는 게 본인들에게 유리한지 이거를 다 저희가 첨삭을 해드리고요. 담당 장학사한테 의견서를 제출을 하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지정일에는 변호사가 동석을 하고, 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출석을 하면 그 위원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학생들 개인에게 직접 질문을 하고, 학생들이 그 질문에 반드시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질의응답에 대해서 사전에 가이드와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일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게 되실 겁니다. 변호사 없이 이게 학폭 사건 진행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예, 저희가 실제로 이제 이거 상담은 받았던 사례인데요. 가해 학생 측에서는 다 변호사를 선임을 했고, 피해 학생 측에서는 그 부모님께서 당연히 우리 아이가 피해자니까 당연히 의원들이 우리 아들의 피해 사실을 인정해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관련 병원 자료나 이런 걸 제출했기 때문에 만일하게 생각을 하고 학교부 폭력심의위원회에 가셨는데, 의원들이 질문 자체가 가해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다친 게 아니라 너 혼자 놀다 넘어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질문을 했고, 그 과정에 있어서 부모님도 너무나 당황해서 적절히 대응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학교 폭력을 당한 게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들에서 어떠한 조치도 내려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억울한 일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제 다퉈야 되거든요. 사실 그렇게 다투는 게 더 힘이 들고 비용적으로 훨씬 더 많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든 가해든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전문가 조력을 얻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가시면 그 엄청 분위기가 강압적이거든요. 그걸 준비 안 하고 가시면 부모님은 가서 이제 당황하시고 감정적으로만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학생은 너무 분위기가 고압적인 분위기라서 얼어서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으셔서 가서 변론도 하시고 미리 의견서 제출하시고 이런 게 꼭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는 학교폭력 그 결과가 생활기록부에 남고 이것이 상급학교 진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가해 학생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모처분 이내로 막아야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고요. 상급학교 진학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게 됩니다. 왕따 가해자라고 처벌을 받게 되면 어느 정도 받게 되나요? 왕따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 학생이 여러 명이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학교폭력이 벌어집니다. 학교폭력위원들도 가해 학생들에게 꽤 중한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 처분의 수준은 어느 정도 가담을 했는지, 왕따가 이루어진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단순한 따돌림 같은 정서적 왕따였는지 아니면 신체적인 폭력을 수반한 왕따였는지에 따라 다 다릅니다. 신체적인 폭력을 수반한 왕따라면요, 실무적으로 전학이나 퇴학도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중한 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경우에 뭐부터 해야 될까요? 먼저 아이를 통해서 어떠한 피해를 당했는지 상세히 사실을 기록해야 되고요. 또 아이가 만약에 가해 학생들로부터 어떤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면은 뭐 멍이 든 사진이나 어디 상처난 거 반드시 사진으로 촬영을 하시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학교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요. 반드시 학교폭력개최위원회 신청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가해 학생들 나이가 만약에 만 10세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형사고소도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들은 경찰이나 어떤 판사, 검사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 학부모들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은 아이들 진술에 의존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강제수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요. 촉법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형사고소가 이루어지면 경찰은 수사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관들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들보다 더욱 세밀하고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은 피해 학생들의 피해를 입증하는 데 매우 결정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우리 아이가 왕따 가해자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우리 아이가 왕따 가해자로 지목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애가 그럴 리 없어. 우리 애는 집에서 이렇게 바르게 잘 커왔고 학원이나 어디 딴 데서 문제 일으킨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왕따의 경우에는 가해 학생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피해 학생이 지목하는 과정에서 잘못 지목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아이의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의 말만 믿고 우리 아이 그럴 리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는 학폭위 결과에서 꽤나 중한 처분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 만약에 아이가 왕따의 가해 행위에 가담한 정황이 있거나 가담한 것이 사실이다 라고 하면은 일단 피해 학생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게 최선입니다.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왜 우리 아이가 이런 행동에 가담을 하게 되었는지, 앞으로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도록 부모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등에 관해서 상세히 조언을 받고 학폭위 위원들에게 그런 부분을 설명함으로써 학폭위에 대한 처분을 낮춰야 됩니다. 문제가 된 그 행동을 일단 당장 멈추시는 게 좋고요. 변호사 상담을 받아서 이게 진짜 부인할 수 없는 따돌림이 맞는지 아니면 이게 따돌림이 아닌 건지 일단 그거부터 파악을 하시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따돌림이 맞는다고 생각이 되면 반성하신다는 반성문도 쓰시고 피해자랑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게 따돌림을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좀 들면 관련 자료들을 좀 준비하고 진술 준비하셔가지고 학폭의 처분을 대비하시는 게 좋고요. 형사 고소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형사 고소에 대한 대비, 만약에 소년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비도 동시에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